그 시계 어디서 나신 거예요? 80대 노인이 차고 있는 시계를 본 서한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서아의 모습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딸랑 문이 열리자 뜨끈한 국밥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가 영수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낡은 점퍼와 때 묻은 운동화. 사장의 시선이 발끝에서 어깨까지 천천히 훑고 올라왔고 그와 동시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은 인사였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사장은 곧바로 시선을 떼고 휴대폰 화면으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여럿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 깔끔한 옷차림의 주부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몇몇 시선이 영수에게로 향했다가 슬그머니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 옮기려다 멈추고 다시 옮겼습니다.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다가서자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영수는 손을 모아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국밥이. 네. 사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밥이 얼마입니까? 영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9,000원이요. 딱 잘린 대답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이 꼼지락거렸습니다. 구겨진 지폐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손님, 주문하실 거면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뒤에 분들 계시니까 비켜주세요. 사장의 말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손님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속삭임이 귀에 스쳤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한번 눌렀다가 풀었습니다.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은 영수가 자리에 앉은 걸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손님, 주문 안 하실 거면 자리 좀 비켜주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가시가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몰렸습니다. 영수는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아니요. 주문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빨리 하셔야죠. 지금 바쁜 시간 아닙니까? 사장은 영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귀찮고 성가신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1,000원짜리 지폐 7장이 구겨진 채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돈 전부입니다. 목이 메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장은 돈을 한번 훑어보고는 짧게 웃었습니다. 손님, 국밥이 9,000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영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국물만이라도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돈 안에서라도. 말이 끝나자 가게 안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젓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희 장사 그렇게 안 해요. 영수의 손이 더 떨렸습니다. 오늘이 집사람 생일입니다. 사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손님 사정은 이해하는데요. 여기 장사하는 곳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어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사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고요. 영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님, 여기까지 하시죠. 다른 손님들 불편해요.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차분하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과하지 않은 베이지색 코트, 잘 정돈된 머리 손목에 찬 고급 액세서리와 가방은 한눈에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직접 브랜드를 키워내 자수성가한 여자로 이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서아는 조용히 국밥을 먹으며 여지껏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들었다가 그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아, 서서아 사장님.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아까의 거친 말투는 사라지고 지나치게 공손한 태도만 남았습니다. 서아는 사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CEO로서 수없이 사람을 상대해온 눈빛이었습니다. 사장님,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 선이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국밥 제가 사겠습니다. 서아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실 필요까지는 있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국밥 2그릇 주세요. 하나는 여기서 드시고 하나는 포장으로요. 사장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황급히 주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에는 조금 전의 거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테이블에 앉아있던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바로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가 조금 더 숙여졌고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이내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 입에 넣는 동작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다시 국물을 떴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서아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히 앞에 앉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절반쯤 비웠을 즈음이었습니다. 영수가 숟가락을 들며 손목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서아의 시선이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짙은 갈색 가죽 밴드, 오래 써서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시계판은 크지 않았고 아이보리빛 바탕에 로마 숫자가 단정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테두리는 얇았고 빛이 거의 발에 무광에 가까웠습니다.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잠깐 숨이 멎는 듯 했고 손에 쥐고 있던 가방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계는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보았고 너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하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수의 손목을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아무렇지 않게 숟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국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밥은 입에 맞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시계는 어디서 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공중에서 멎어 있었습니다. 이내 손목을 내려다본 뒤 소매를 살짝 내려 시계를 가렸습니다. 예전에 쓰던 겁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히 여쭤봤다면 죄송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서하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네. 다시 한번 고마워요. 영수는 포장된 국밥을 두 손으로 꼭 안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며 짧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수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조심스러운 걸음, 가슴에 끌어안은 국밥 보자기가 끝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서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하의 숨이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고 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감각 하나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며 손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낯설지 않은 형태, 한번 보면 잊히지 않는 색과 균형. 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살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 예고도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웃는 모습이 손목에 늘 차고 있던 시계의 무게가 겹쳐지듯 떠올랐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잊고 지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서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잠시 서 있었습니다. 3일 후 아침, 영수는 새벽 5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청소부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서류를 내도 번번이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였지만 영수에게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천천히 입고 구겨진 옷깃을 한 번, 두 번 정리했습니다. 머리를 빗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차분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는 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두운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수는 커다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오가는 사람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출근 시간답게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건물을 올려다본 뒤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이미 다른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안내에 따라 청소 도구를 받았습니다. 걸레와 세제, 청소기, 바퀴 달린 통이 하나씩 손에 쥐어졌습니다. 오늘 첫 출근이시죠? 관리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이랑 복도 청소 맡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밀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듯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사무실 안이 훤히 보였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와 모니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장 안쪽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물에 적셔 짜고 바닥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밀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았고 한 칸 한 칸 정확히 닦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울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봉투를 묶었고 화장실 바닥은 여러 번 왕복하며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이 옆을 지나가도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다시 헹구고 또 짜고 다시 바닥에 댔습니다. 영수는 그렇게 아침에 빌딩 안을 조용히 닦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몸을 낮춘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바닥을 닦다 보니 이마에 땀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누군가와 몸이 부딪혔습니다. 영수가 밀고 있던 걸레통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통 안에 담겨 있던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짧은 소리와 함께 물이 튀었습니다. 정장 바지 아래쪽이 젖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번들거리는 고급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는 곧바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걸레가 바닥에 닿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일입니까? 이 바지 값이 얼만지 아십니까?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몇몇은 힐끗거렸고 몇몇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영수가 걸레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더럽게. 남자가 손을 뻗어 영수의 손목을 밀어냈습니다. 영수는 중심을 잃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이 나이에 일하면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다니는 데서 뭘 이렇게 합니까? 말은 낮았지만
또렷했고 복도 전체에 고스란히 퍼졌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은 다시 가지런히 모아졌고 어깨가 조금 더 안쪽으로 말렸습니다. 세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물어드릴게요. 영수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상무님. 그때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과하지 않은 태도, 사람을 압도하기보다는 편안하게 만드는 인상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 민준 이사님. 김상무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친 기색은 사라지고 말끝이 한층 낮아졌습니다. 민준은 이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차기 경영자로 이미 내부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이 상황을 훑어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이 청소하시는 분이 제 바지에 물을 쏟으셨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영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상무를 바라볼 때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말이죠. 김상무님,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모든 직원을 존중합니다. 직급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하든 말입니다. 복도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상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탁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민준 이사님께서요? 김상무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복도에는 민준과 영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서 있다가 영수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걸음도 목소리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문득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영수는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주는 영수의 굳은 어깨를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일로 많이 놀라셨죠? 저희 회사 사람이 너무 무례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으로서 아니, 그냥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민준은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영수가 말하자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하시다 보면 그런 일 생길 수 있는 거죠. 민주는 영수의 손을 힐끗 보았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앉으실래요? 괜히 서 계시다 더 힘드실까 봐요. 복도 옆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도요. 말투는 부드러웠고 재촉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의 안내를 받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숨을 한번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바지 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탁비는 제가 처리할게요. 민준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정말 괜찮아요.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영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그렇게 말한 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좀 쉬면서 하세요, 할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벤치에 앉은 채 잠시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침실 서랍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보았던 시계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손목에 차여 있던 그 시계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범석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아는 그 물건들에 여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정리하는 순간 정말로 범석을 보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그중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오래전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범석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서아 역시 젊고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서아의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은 흐릿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범석이 웃으며 말을 걸어오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생생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시절 범석은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서 곧 진짜 가족이 되는 거라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은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범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서아가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난 지 한참 뒤였습니다. 범석의 어머니 순자는 그 사실을 서아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범석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사고 후 석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서아는 범석의 납골당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린 민준이를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서아를 원망했고 서아 역시 순자를 마음 깊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28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사진첩을 넘기다 손을 멈췄습니다. 범석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사진 속 범석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둥근 은빛 문자판, 클래식한 로마 숫자, 얇고 길게 뻗은 시계바늘, 빛이 바랜 가죽 밴드가 손목에 꼭 맞게 감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사진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구겨졌습니다. 국밥집에서 보았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영수의 손목, 그때 스쳤던 시계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낡은 가죽 밴드, 차분한 색의 문자판, 전체적인 균형까지 사진 속 시계와 그날 보았던 시계는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서하의 숨이 잠시 막힌 듯 멎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시계는 서하가 범석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범석에게 무사히 다녀오라는 의미로 준 선물이었습니다. 범석은 그 시계를 늘 손목에 차고 다녔고 단 한 번도 떼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계가 왜 할아버지 손목에 있던 걸까? 서하는 사진을 내려다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결국 서하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오랫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기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불을 끄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와 민주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탁비 사건 이후 민주는 종종 영수를 챙겼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쉬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보온병 하나를 들고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민주는 따뜻한 율무차가 담긴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직접 챙겨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 이사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영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 같은 청소부가 이런 배려를 받는 것이 여전히 낯설고 과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할 때 드세요. 민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보온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차의 온기보다 그 마음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사님. 영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민준이라고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절 손자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영수의 손에 보온병을 다시 꼭 쥐어주었습니다. 영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는 못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민주는 영수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습니다. 아픈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편히 쉬어도 모자랄 나이에 허리를 굽혀 바닥을 닦고 무거운 쓰레기를 나르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관리실에도 미리 얘기해뒀어요. 네, 고맙습니다. 민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과 퇴근 시간만큼은 꼭 지켜지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영수는 민준을 볼 때마다 아들 범석이 떠올랐습니다. 말을 건넬 때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모습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문득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더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일 생기면요. 누가 뭐라고 하거나 힘들게 하면 꼭 말씀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외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서한은 1층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일정 탓에 어깨가 무거웠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세요. 요즘 많이 힘드셔 보여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한은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준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 구부정한 자세. 서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민준과 함께 있는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그 사이 민준이 서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외부 미팅 다녀오셨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을 노인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민준 아이분은? 민준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 있던 영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소개드릴게요. 할아버지, 이분은 저희 어머니세요. 이 회사 대표이시고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다가 곧바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사장님이셨군요.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서아는 그 말에 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고 계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영수의 손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계가 보였습니다. 기억 속에 너무도 선명하게 남아있던 그 형태였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목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 시계는 제 아들 것이었습니다. 서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드님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들 범석이 겁니다. 28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출장 가던 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맞물렸습니다. 28년 전 사고, 출장, 그리고 그 시계. 서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떠올랐던 기억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아의 다리가 힘을 잃었습니다. 민준이 급히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아는 영수가 들고 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한데 시계 뒤를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영수는 말없이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범석에게. 서아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아드님의 이름이 박범석 씨인가요? 그걸 어떻게...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시기에 서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습니다. 정말 그 시계가 맞네요. 영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계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영수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범석이에게 약혼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네, 맞아요. 그 한마디에 영수의 얼굴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오래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손에서 놓여버린 것처럼. 그럼 영수의 시선이 천천히 민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범석을 닮은 얼굴.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수는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범석이 아이입니까? 네. 범석이 아들이에요. 그 순간 영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에 걸터앉 듯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손자라니.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손자가 있었다는 것도 살아 있었다는 것도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갑자기 너무 큰 의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영수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닮아 있었군요. 억지로 웃어보려 했지만 웃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석이 아들, 내 손주 민준아. 그 말 끝에 영수의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뒷좌석에는 영수가 앉아 있습니다. 차 안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 서아는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고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 있습니다.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요즘은 거의 누워만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아는 시선을 창밖에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영수의 말은 담담했지만 숨에 걱정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청소 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춥니다. 서아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봅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습니다. 과거 묵혀두었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범석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서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전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서아에게도 범석이 죽었단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연락처는 이미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난 뒤 서아는 우연히 범석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서아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지인을 통해 하나하나 수소문을 했고 며칠 끝에 시어머니 순자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습니다. 서아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순자였습니다. 서아를 보는 눈빛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자는 서아를 한번 바라본 뒤 짧게 말합니다. 왜 왔니? 서아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힙니다.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서아가 원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잇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 서아가 한 발짝 다가서자 순자는 문을 더 열지 않습니다. 알았을 필요 없다. 그냥 돌아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날 기억이 떠올라 서아는 다시금 울컥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아의 어깨가 더 굳어졌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멈췄고 영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아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병원 자동문 너머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28년 만에 다시 마주해야 할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멈췄다가 민준의 등을 보고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영수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와 민준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순자가 영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본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가 여길 어떻게 해? 서아. 그 뒤로 민준.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긴 왜 데려왔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 사람들은 나가주세요. 순자의 말은 짧았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다시 말하려 하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제야 서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하지만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순자는 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너가 범석이 아들이구나. 영수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애 손 한번 잡아줘, 우리 손주야. 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많이 닮았네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못 봐요. 범석이가 떠올라서 너무 보고 싶어서. 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제야 영수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서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민준아, 나가자. 서아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순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꼭 다시 봬요. 민준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얼굴을 돌렸습니다.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 순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숨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가 그제야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도. 영수는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전날 밤 순자 병원비 걱정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수의 어깨가 누군가에게 세게 부딪혔습니다. 균형을 잃은 순간 걸레통이 넘어졌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뭐야? 고함이 울렸습니다. 김상무였습니다. 김상무의 구두에 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또 당신이야? 김상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수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이 나이에 일하는 건 좋은데 기본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깐 변명은 됐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일을 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닦겠습니다. 영수가 걸레를 집으려 하자 김상무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김상무가 복도를 가로질러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계속 걸리적거려서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네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영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고입니다. 잦은 실수하며 차림새가 회사 수준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영수를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김상무를 잘못 건드렸다간 본인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웠습니다. 김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고 나가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복도 끝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영수의 무릎 바닥에 엎질러진 물, 김상무의 표정. 이사님, 김상무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또 실수를 하셨어요. 민준은 김상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으로 제 할아버지를 해고하십니까?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다들 놀란 눈치였죠. 김상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민주는 한 걸음 더 나섰습니다. 이분 제 할아버지입니다. 제 친할아버지세요. 상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영수가 급히 말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괜히. 영수는 본인 때문에 민준과 서아에 누가 될까 염려되었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숨길 이유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민준은 다시 김상무를 바라봤습니다. 상무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해고하셨습니다. 사유가 어떻든 그러시면 안 되죠. 김상무가 입을 열려 하자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다시 한번 모욕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신 줄도 모르고.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제 친할아버지셨든 아니셨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무님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김상무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한테 사과하세요. 상무는 곧바로 영수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했습니다.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무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며칠 후 순자의 수술이 끝나고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가늠하지 못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영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 영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야, 깨어났구나. 영수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어.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영수는 순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몇 번이고 쓰다듬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안 왔겠죠. 영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순자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다녀갔어. 수술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어제 서아도 왔었어. 순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얘긴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요. 영수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말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줬어. 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걸 받았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었으니까.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염치로 그걸 받아요. 순자는 범석이가 죽었을 때 서아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도 단 한 번을 찾아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순자에게 먼저 손을 내민 건 서아였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말이죠. 됐어요. 듣기 싫어요.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돼요. 영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야,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 순자가 고개를 돌려 영수를 쳐다봤습니다. 뭘 그만해요. 그 아이 미워하는 거 그만하자고 충분히 미워했잖아.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범식이가. 영수는 피하지 않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범석이를 사랑한 것 말고 서아가 뭘 했어. 그 여자 때문에 범석이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범석이와의 추억을 쌓을 시간도 없었다고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석이가 집을 나간 건 우리가 서아를 반대했기 때문이야. 순자의 숨이 막힌 듯 멎었습니다. 영석은 과거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좋은 집안끼리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형편이 어려웠던 서아를 반대했었습니다. 서아가 가장 상처받았을 거야. 우리가 돈만 보고 그 아이를 받아주질 않았으니까. 사업이 망하고 길바닥에 나앉고 나서야 얼마나 그 아이가 치욕스러웠을지 알겠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잘못 없어. 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혼자서 민준이를 키웠어. 범석이를 잃고 아이 안고 28년을 혼자 버텨서 지금은 성공하기까지 했잖아.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야, 매몰차게 버렸던 우릴 다시 받아준 게 서아, 그 아이야.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민준이가 있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8년 동안 나는 당신 말 듣고 단 한 번도 서아를 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했었잖아. 영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치만 손주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말했어야지. 그랬어야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가 울며 작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자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가 너한테 쓴 편지야.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민준입니다. 처음 할머니를 뵈었을 때 할머니께서 저를 보지 않으셨을 때 사실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오신 시간을 조금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8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사셨을 할머니의 시간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오셨을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버거우셨을지 이제는 이해합니다. 할머니,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음을 여실 때까지 저를 손자로 받아주실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같은 밥상에 앉아 밥 한 끼를 먹고 싶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알고 싶고 그날따라 입맛이 없으셨는지도 여쭙고 싶을 뿐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그 온기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28년 동안 제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이야기 속에서도 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참 좋습니다. 할머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고 싶으셨다는 것, 안아보고 싶으셨다는 것을요.
다만 지금은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셨을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몸부터 챙기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마음이 괜찮아지시는 날 민준아 하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날은 제가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손자 민준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왜 울어요? 아빠 없이 자란 민석이가 이렇게 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기쁘네요. 영수는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마음을 열자. 응? 순자는 영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노인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서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문 앞에 영수와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많이 야위었지만 수술 후 회복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수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 두 사람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서하는 거실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서하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증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하가 소파를 권했습니다. 영수와 순자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차를 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드세요. 고맙구나. 영수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손자, 범석을 닮은 눈매, 코, 입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아, 너희 아빠를 정말 닮았구나.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민준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고마웠어. 나는 자격도 없는 할머니인데. 순자는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도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영수와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순자는 서하를 돌아봤습니다. 서하. 네, 어머님. 서하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 내가 너의 집안만 보고 반대한 것도, 범석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도 전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너에게 찾아갈 수 없었어. 민준이도 보고 싶었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이해해요. 저희는 같은 슬픔을 겪었잖아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28년 동안 찾아뵙지 못했어요. 서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를 낳아보니까 어머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도 많이 힘들었지. 고맙다 버텨줘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비도 내줬다며. 당연한 일은 한 거예요. 범석 씨의 어머님이자 민준이의 할머니시기도 하잖아요.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범석이가 너를 사랑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순자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서아도 순자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서아는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아가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니? 영수가 물었습니다. 범석이랑 저랑 그리고 민준이 사진이에요. 서아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 범석과 서아가 웃으며 찍은 사진. 젊고 행복했던 두 사람. 우리 범석이. 순자가 웃으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행복했구나. 다음 장.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범석. 범석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순자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장. 세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장들. 민준이의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범석이 없는 사진들. 서아와 민준이 둘만 찍은 사진들.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옆에 없어서. 순자는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민준이 할머니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계시잖아요. 서아는 또 다른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이건 민준이 갓난아기 때 앨범이에요. 서아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 작고 연약했던 민준이, 이렇게 작았구나. 순자가 사진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작아. 발도 이렇게 작고. 순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았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우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범석이가 안고 있네. 범석이 민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행복해 보이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정말 미안해. 순자가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혼자 이렇게 힘들게 민준이를 키웠는데 내가 옆에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시어머님. 서아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민준이랑 함께여서. 서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앨범을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비쳤습니다. 서아는 차를 다시 내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응,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우리 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서아가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집, 방도 많고, 민준이와 제가 둘이 살기엔 너무 넓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래요. 서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많지만 다시 채워나가요. 서아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같이 살아요. 순자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겠니?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니, 꼭 같이 사셔야 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가족을 주세요. 순자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우리가 같이 살자. 순자가 울먹였습니다.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정말 고맙다. 영수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드디어 하나가 된 가족. 범석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며칠 후 영수와 순자는 서아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큰 짐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와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서아는 2층에 가장 햇살 좋은 방을 비워줬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방 쓰세요. 햇살도 잘 들고 조용해요. 고맙구나. 순자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를 도와 짐을 날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여기 놓을까요? 그래, 고맙다. 우리 손자. 영수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아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 따뜻한 국, 밥, 반찬들. 드세요. 많이 드세요. 서아가 순자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고맙구나. 순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요, 할머니?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행복해서. 영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게, 나도. 그날 밤 서아는 범석의 사진과 영수에게 돌려받은 시계를 식탁 한쪽에 놓았습니다. 범석아, 드디어 우리 다 같이 모였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같이. 서아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지? 우리 네 사람은 너 덕분에 다시 모인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범석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